신문 이야기 도이치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야구 해설가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조금 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조금 전 자신의 송파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은 계속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서는 발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현장에서 알려지고 있고요. 하일성 씨는 숨지기 전 아내에게 사기죄로 피고된 것이 억울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일성 씨는 동료에게,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야구 해설가, 야구 외길을 걸어온 하일성 씨가 왜 이런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평소에 빚이 많다라는 얘기가 많았다는데 과연 하일성 씨의 이 죽음 소식,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인데 저희 도이치구쇼에서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게 뉴스입니다. 우병우 수석의 국감 증인 채택. 그런데 과연 우수석이 나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불출석할 땐 법 따라 제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역시 우병우 수석의 국감 증인 출석이 주요 기사인데 청와대가 우수석의 국감 증인 출석을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은 묵묵부답입니다. 박 대통령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내부에서 우수석을 출석시킬지 말지를 두고 상당히 고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우병우 수석 국감 증인 말고도 또 다른 인물의 국감 증인 채택이 논란입니다. 귀순한 태용호 전 공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입니다.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태용호 전 공사, 귀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연 국감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이 옳은 일일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인데요. 대선 시기가 똑딱똑딱 빨라지자 유승민 의원까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우리로선 반대할 이유 없다라고 하면서 대권에 도전할 뜻을 은밀히 밝혔습니다. 왜 정의인가? 정의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스폰서 의혹 김용준 부장검사 특별 감찰팀을 검찰이 꾸리기로 했습니다. 벌써 검찰에서 특별팀, 무슨 특별팀 꾸린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검은 역대 두 번째의 스폰서 부장검사의 특별감찰팀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검찰 내부의 이 비위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잘 수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우병우 국감 증인 채택.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의 반응이 또 뉴스입니다. 불출석할 땐 법대로 하겠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병우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불러내겠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 수석이 기존 관례대로 이것을 뭉갤 것인지 우 수석의 선택은 집중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대권 시기가 똑딱똑딱. 문재인 전 대표 자신감을 비쳤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벼락치기였다. 그러나 내년의 정권 교체에는 자신이 있다. 대선 출마 그리고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도이치구쇼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랫동안 야구 해설가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하일성 씨의 사망 소식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일성 씨는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에 의하면 숨지기 전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메모를 작성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하일성 씨의 이야기. 오늘 돌직구쇼에서 지금 바로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가 원래는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앞서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의 사망 소식부터 뉴스 속보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조금 전 자신의 송파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유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일성 씨는 아내에게 내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결백하다라는 뜻을 숨지기 전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하일성 씨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모를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메모는 미처 아내에게 발송하진 않았던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는데 그 문자 메모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 혐의 피소가 억울하다라는 말과 함께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모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발송은 안 한 그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일성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 당황스럽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예. 하일성 씨 하면은 KBO의 사무총장까지 역임했을 정도로 야구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고 야구 인생 외길 인생이다라고 불릴 그렇죠. 정도로 뭐 야구에 대한 열정과 꿈 이런 것이 대단했던 분 아니었습니까? 선수로는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프로야구 출범한 게 1982년이지 않습니까? 올해 35년째인데 출범 처음부터 지금 이제 허구현 해설위원과 더불어 가지고 예. 쭉 지켜온 프로야구의 발전과 개인의 인생이 같이 올라왔던 분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KBO 사무총장도 지냈고 또 뭐 명예나 경제적으로도 억대 해설자 연봉 시대를 처음으로 연 인물이고 많이 이제 성공을 하셨죠. 예. 그런데 다른 뭐 사업과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한 5, 6년 전부터요. 그래서 예. 이제 계속 좀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수에게 돈을 주면은 프로야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감독한테 말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한 혐의,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고 본인은 완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냥 돈을 빌렸기 예. 따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로 기소가 돼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본인이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한 예. 자괴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일성 씨를 사랑하시는 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하일성 씨의 사망 소식에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과 애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전문 평론가를 급하게 전화로 연결을 해서 하일성 씨 사망 소식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와도 잘 아시는 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전서부터 만나 뵀었죠. 하일성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시고 아마 최동호 평론가께서도 참담할 것 같습니다. 전혀 이 뜻밖의 소식이거든요. 예. 이분이 상당히 좀 집요한 면이 있고 고집도 있으시고 목표를 세워서 끝까지 추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 프로야구단의 지인의 아들을 입단시켜 주겠다는 사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잘 헤쳐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이런 와중에 갑작스럽게 목숨을 끊었다는 이런 보도가 전해져서 좀 충격적이죠, 상당히. 최동호 평론가께서 혹시 하일성 해설위원을 마지막으로 만나신 적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죠? 저는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예. 1년은 넘었습니다. 1년 전에 마지막으로 뵀을 때까지는 괜찮으셨다? 예, 예. 툴훌 털고 일어날 것으로 알았다. 사실 하일성 씨가 3번의 이 죽을 고비를 큰 수술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장 수술, 위 수술, 담낭 수술도 받으면서도 이 삶에 대한 애착과 삶에 대한 욕심이 굉장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분이었었죠. 그래서 본인이 야구와 관련된 이 해설뿐만이 아니라 예. 삶에 대한 애착이나 굉장히 도전 정신이 강해서 도전 정신이. 예, 80년대, 90년대에도 야구 정보를 알려주는 전화 이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사업 감각도 있으시고, 그리고 본인에게 구수한 입담뿐만이 아니라 이 관심사도 야구를 이용한 비즈니스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재능도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도저히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예. 하일성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고, 혐의 내용은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동료 지인에게 유명 운동선수를 프로구단에 입단시켜주겠다라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프로야구 입단이 성사되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건데, 하일성 씨 본인은 이 경찰 조사에서도 억울하다, 난 결백하다, 끝까지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예. 가까운 진들에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예.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도 강력하게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예, 그리고 본인이 아직은 뭐 정확하게 자살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목숨을 끊기 전에 마지막 세상에 남긴 그 문자 메시지도 예.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억울하다는 얘기였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본인 스스로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고요. 예. 거기에다가 그 프로야구 구단 입단시키겠다는 사기 혐의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본인 심정은 굉장히 억울한 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일성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되기 이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기를 오히려 당했던 입장, 그래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호소했었다라는 내용도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거의 그 어려움이 없던 분이셨었거든요. 예. 이미 80년대에서부터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그 체육교사를 하셨었지만 80년대 해설하시고 그 해설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 야구 정보를 알려주는 전화 서비스 업체를 예. 운영하면서 부를 쌓아왔고 어려움을 뭐 거의 겪지 않았는데 어떻게 좀 시간이 지르고 나이 드신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돼서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좀 참기 힘들지 않았나.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이분이 사람 만날 때에도 그렇게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구차하게 많이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예. 잠깐 지나가는 말로 뭐 어렵다 이 정도의 얘기만 하셨었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남들에게 얘기하기 힘든, 꺼내기 힘든 그런 심정이 그 속으로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경찰은 하일성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일성 씨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그러면 본인에 대한 어떤 야구 외길 인생을 걸어왔던 본인에 대한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이것을 심정적으로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면도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명예 실추, 여기에다 경제적이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좌절감 같은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좌절감이요? 예. 이 좌절감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라고 봅니다. 예. 하일성 씨의 이 걸어온 인생을 보면 참으로 야구와 빼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 예. 처음 시작은 김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시작을 하다가 예. 해설가로 변모했을 때 당시 참 오래전 일이죠. 그때 예, 당시 그렇죠. 야구 전문 해설위원이라는 직책도 맡아가지 않은 시절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야구 해설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본인이 준비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 우연찮은 기회에 대타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하일성 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구수한 입담을 자랑했었죠.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 해설로 곧 인정을 받게 됐고요. 예. 그 이후에 이 경험과 그 방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굉장히 그 사업적으로도 그 능수능란한 능력을 발휘했던 분이었었고요. 예. 아마도 제
제 나이 또래 분들도 아마 야구 해설하면 먼저 떠오르는 분이 지금은 뭐 이 젊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프로야구 시작과 함께 야구 해설을 등장했기 때문에 야구 해설하면은 하일성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그렇죠. 우리나라 야구 해설의 초창기 1세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일성 씨가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몇 년 전까지도 없었다. 평생을 야구 해설가와 좋은 사업 수완으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 사기 피소 혐의에 나왔던 금액도 상당히 뭐랄까요. 크진 않은,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5천만 원이었는데 과연 성공한 야구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 사업가로 지금도 활약을 하셨던, 조금 전까지도 5천만 원 때문에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사기를 쳤을까? 라는 의구심도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본인이 사기를 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사기당한 액수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조금 좀 그때서부터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재기를 할 수 있고 재기라는 선택을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돌이켜보니 좀 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아쉽죠. 이 본인에게는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예. 해설하는 발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뭐 해설 활동도 할 수 있고 방송 활동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참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 야구 선수를 했던 야구인들은 이 행정에 관심을 갖게 되면 최종적인 목표를 갖게 되는 게 야구인들로서는 KBO 사무총장이 꿈의 자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분은 뭐 해설로도 그랬고 야구 선수도 했고 이 KBO 사무총장까지 역임하게 되면서 후배들에게는 일종의 롤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이러한 평생 야구를 통해서 갖게 된 이 자료와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해보면 충분히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더욱더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예. 이게 워낙 조금 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인데요. 예. 하일성 씨를 잘 아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야구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먼저 빌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예, 그리고 경찰 수사가 나중에 발표가 되겠지만, 먼저 가신 분의 남기신 메시지대로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이분이 남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스포츠 중계방송에서의 야구 해설에서의 발자취는 우리나라 야구 해설의 토대를 쌓았던 분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다시 한번 이 가신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의 조사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과하다기보다는 경찰 수사도 경찰 수사대로 엄정하게 진행이 돼서 그 결과가 이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쪽으로 나오길 좀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전화드렸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동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새로운 뉴스 속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하일성 씨가 발견 당시에 쓰러져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저희 돌직구 쇼가 시작되기 조금 전에 있는 일입니다. 목격자가 밝히기를 최근 사기 혐의에 피소돼서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었다. 역시 하일성 씨의 이 극단적인 선택의 이면에는 최근에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격자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일성 씨가 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퇴근을 안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마지막으로 하일성 씨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과 고뇌를 했었다. 그러나 선택은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이 대목이 참 아쉬운데요. 정성희 위원님. 문자 메시지 메모 미처 아내에게 보내지 못한 문자 메시지일 텐데 문자 메시지를 남기면서 하일성 씨의 심경이 참 참담했겠다. 두 가지 메시지예요. 아내에게 그러니까 평생을 나와 함께 온 아내. 그런데 그 아내는 하일성 씨가 체육 교사일 때 제자 시간이어서 스승과 제자의 결혼으로도 화제를 모았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청소년기 때부터 성인이 돼서 선생님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노년까지 쭉 함께 온 자신의 우군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가 억울하다, 사랑한다 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부터 사실 이런 자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굉장히 좀 죄송한데요. 사실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은 그 전날까지도 좀 고뇌를 했던 것 같고, 이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은 좀 약간 갑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라는 거는 글을 쓰지 않았다는 건 충동적으로 뭔가를 정리하다가 그나마 발송도 안 했다는 것은 좀 갑작스럽지 않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롯데그룹 이인원 회장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는 많은 고심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어쩌면은 괴롭다, 싶다, 또 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무언의 메시지를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고요. 예컨대 지금 하혜성 씨가 본인이 사무실에서 퇴근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택에 들어갔더라면, 주변에 가까이 가족이 있었더라면, 자신의 고뇌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저렇지 않았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밤사이에 고뇌를 했고, 사무실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본인이 또 극단적으로 생각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저런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자살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한 일은 또 없었으면, 또 이걸 보고서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자살이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굉장히 염려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대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계속 이어가겠고요.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를 저희가 급하게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회부를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네, 프로야구 해설가인 하일성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8시쯤입니다. 아침에 하일성 씨의 서울 송파구 사무실로 출근한 소속사 직원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하 씨를 발견한 겁니다. 함께 발견된 하 씨의 휴대전화엔 먼저 가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내에게 실제 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아들을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에 입단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단지 빌린 돈일 뿐이고 계속 갚고 있다며 사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하 씨는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사기를 당해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받기 십상인데, 물론 사기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잘 하겠지만, 수백억 대의 부동산 사기로 수백억 대의 어떤 자산적인 피해를 봤던 하일성 씨가 3천만 원 사기건, 그리고 5천만 원 사기건, 상대적으로 사기건에 걸린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주요했던 건 수백억 대 사기 사건에 본인이 휘말리면서 재산적인 피해를 봤던 점이 주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병민 의원님, 유서는 없었어요. 유서는 없었습니다만 밤사이에 본인의 사무실에서, 송파구 사무실에서 고뇌를 했고, 역시 금전적인 문제와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딴 사람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아내에게 그런 내용을 먼저 가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내용을 남겼는데 발송은 안 했어요. 만약에 한밤중에 발송을 했더라면 아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일성 씨 있는 곳으로 쫓아왔겠죠. 그거를 걱정했던 겁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인원 부회장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사건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차를 왔다 갔다 돌렸다면서 그 새벽 시간, 어두운 새벽 시간에 굉장한 고뇌 끝에 본인의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하게 된 건데, 하일성 씨 같은 경우도 평생을 굉장히 강직한 성품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일성 씨 집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에요. 실제 한국 전쟁에도 참전을 하고, 하일성 씨 아버지가 이제 장군으로 예편하셨는데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신 분입니다. 그 영향 덕분인지 하일성 씨 같은 경우도 베트남전에 참전까지 했던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애국심도 투철한 사람일 뿐더러 뭔가에 대해 삶에 굉장히 강인한 그런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기도 하고 그런 분이라 더 안타까운. 경희대 학교 나왔죠.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있는 본인이 평생을 쌓아왔던 그런 명예가 어느 한순간에 문제들로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더 강직한 성품으로 살아왔던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앞서 정성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연예인의 자살 문제가 세상이 많이 보도되면 보도될수록 연예인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 더 많이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고 일반 대중들도 여기에 많은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얘기를 하나요?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특히나 최근 있는 기업인들의 자살 혹은 이런 범죄 문제에 연루됐던 강직하게 살아왔던 유명인들의 자살 같은 문제들이 사실상 사회 전반에 조금 더 퍼져나가는 거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저질렀으면은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제기할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공정하게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두려움, 부담감을 갖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돈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하일성 씨가 돈과 얽혀 있어서 최근 수년간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다. 수백억 대의 사기를 당해서 그 돈 때문에 힘들어했고 믿었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에게 3천만 원, 5천만 원 사기를 쳤다라는 혐의로 신고가 돼서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건데 하일성 씨가 과거에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돈이라는 건 발이 4개가 달려서 돈이 도망가면은 내가 아무리 빨리 가도 돈 못 쫓아가. 근데 돈이 나를 쫓아오면은 내가 돈 싫어서 도망가도 내가 못 도망가. 그냥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고 살아. 과거 저희 채널A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돈이라는 건 내 발이 달린 짐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려 해도 쫓을 수 없고 내가 거부해도 돈이라는 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내려놓고 산다. 돈 문제에 대해서 초연한 모습을 보였던 그였습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사실 사기죄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합니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에 하일성 씨가 수백억 대 자산을 사기당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하일성 씨를 사기죄로 신고했던 사람이 하일성은 그래도 갚을 능력이 되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뭐 큰 돈이 아니니까 하일성 씨가 과거 있었던 자산에 비하면 뭐 나중에 금방 갚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 사기 혐의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러니까 주머니 그 단추 구멍이 잘못 꿰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충분히 있었다면 그렇게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빌릴 이유도 없었을 테고. 빌릴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또 상대방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독촉하거나 이것을 사기죄로 해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가 지금 꼬인 상황이고. 저는 이제 하일성 씨, 그러니까 보통 특히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 보면 그동안 쌓아왔던 돈과 명예가 무너지는 순간, 특히 명예가 무너지는 순간 자기 스스로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기도 그렇고 아마 돈도 돈이지만 그 명예가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참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 환자, 예전에 어떤 의사분과 얘기를 했는데 암 환자가 그 심리 상태가 5단계로 변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나한테 암이 왔다는 거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에 부인하고 그다음에 왜 나한테 왔나 분노를 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다 타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울감에 젖어 있다가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 수용하는 그런 단계로 5가지 심리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암 환자에 대한 어떤 심리 상태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엄청난 사건이 딱 닥치면 일단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막 화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수용하고 우울감 같은 게 이제 쭉 오는 거죠. 저는 아마 하일성 씨도 비슷한 어떤 심리 상태,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윤태욱 시장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이제 하일성 씨를 신고했던 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중한 돈 5천만 원, 3천만 원이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에는 프로구단에 입단도 못했으니까 서둘러서 신고를 한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일성 씨 입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거 내가 하일성이었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 내가 이거 떼먹으려고 사기친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돈이 오갔냐의 문제보다 그런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겠죠. 하일성 씨가 그런 약속을 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천하의 하일성인데 뭐 그렇게 믿었을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천하의 하일성이라도 요즘 이제 프로 야구단이 누가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선수를 입단시켜주고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돈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정성희 의원님, 할성 씨가 과연 뭐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3천만 원을 떼먹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떼먹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기를 쳤을까? 사실은 애초에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다른 거겠죠. 예. 돈 금전 거래가 있었던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아들을 입단을 시켜주겠다는 뭐 틀림없는 약속으로 뭐 굳건하게 믿었고, 이제 이 하희성 씨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가볍게 던지거나 뭐 애써는 볼게라고 얘기를 하거나 한번 말은 건네줄 수 있다고 한 거를 철석같이 믿었거나 예. 이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에 대해서 해석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런 거래를 할 때 되게 그 사람 전체를 믿고서 그냥 가볍게 하지 않습니까?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가 있을 때 거의 다 이제 문서로 하죠. 문서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날 사기다 아니다 이런 것이 좀 분명하거나 또 아예 그런 거를 할 엄두도 못 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사람 그냥 알아서 분위기상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뒤에가 이제 말이 달라지니까 예. 사기다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경찰로서도 참 이게 그 당시에 누가 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녹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양측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참 한국적인 상황에 이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미 이제 한 당사자인 하혜성 씨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도 뭐 유야무야되거나 어떤 뭐 이렇게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명예를 굳이 뭐 사기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유야무야해서 끝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우리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인생의 큰 고비에서 어찌 보면 별거 아니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너무 크게 받아들여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안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쓴 약이 될 수 있고 예. 발판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크게 이게 받아들이게 되면 저런 식의 이렇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점을 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지난해 3월에 하희성 씨가 KBS ETV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지금 언뜻 기억이 나는데, 아마 여유만만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을 겁니다. 과거 하희성 씨가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를 찾아갔던 적이 있었다. 당시 3번의 큰 수술을 겪으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못했을 때 우울증에 걸렸었고, 술을 못 먹으니까 수술해서 안 먹으니까 10시 이후에 할 일이 없더라. 친구들과도 거리가 생겼다. 우울증이 왔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번의 큰 수술, 심장, 위, 담낭, 그리고 이 우울증 고비까지 이겨냈었던 하희성 씨였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옆을 지켜준 사람 단 한 분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지더라도 결국은 내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는 아내가 있고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게 저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희성 씨 같은 경우도 이번 사기 사건 문제가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큰 문제일 수도 있고 경미한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세상 사람들은 하희성 씨 본인에게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별 관심 없이 지나가요. 타인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하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릴걸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건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기대서 나간다라면 저는 세상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하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 평생을 쌓아왔던 명예가 일순간 무너진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자꾸 극단적인 선택으로 뭔가를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조성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예. 얼마 전에 우리 김영준 부장검사 얘기했잖아요. 김영준 부장검사가 그 김 씨 친구한테 막 얘기하면서, 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가서 자살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내뱉는다라는 거죠. 왜 자살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굳건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지켜야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참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지금 첫 번째 혐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야구에 입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았지만 그 청탁은 이루어지지 않은 혐의. 그러니까 사기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였는데, 그 전에 앞서서 한 건의 사기 혐의로 또 고소를 당한 것은 2013년 11월 지인에게 강남에 있는 내 건물 임대료가 입금이 되면 갚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3천만 원에서 선이자를 그러니까 미리 이자를 뗀 거겠죠. 2,490만 원을 빌렸지만 8개월이 지나도 갚지 못해서 역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뭐 80년대부터 야구 해설가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부를 축적해 왔던 사람이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너무 소위 말하는 잘 나가거나 돈이 많거나 이러면은 그 젊었을 때 그것을 잊지 못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여기에 이 돈이 없어지고 명예가 사라지면 그것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돌 보면서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10대 때 이 사람들은 뜨고 엄청난 인기와 부, 명을 다 갖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뭐 배우가 됐던 가수가 됐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40대 정도, 요즘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하죠.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만약에 그동안 얻었던 인기나 부나 이런 명예가 없어졌을 때 그 심리적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예.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으로는 마약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전 하일성 씨도 젊었을 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더 반대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서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예. 굉장히 좀 처음부터 끝까지 안타깝습니다. 네. 하일성 씨가 지난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손녀딸들에게 좋은 할아버지로 남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었고, 이제 빚은 없다. 기댈 가족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까지도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하다 일찍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른다. 때려야 팽이가 돌아가듯이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실현이란 당시엔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훗날 돌아보면 정말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기회일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라는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다시금 회자가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 어젯밤만 본인의 소신처럼 때려야 돌아가는 팽이처럼 한 번만 더 오뚜기처럼 일어서셨다면 이런 극단적인 결과는 없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하일성 씨의 사망 소식과 관련된 뉴스 속보, 잠시 후 다른 소식이 전해지면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병우 수석 나와라. 여야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우병우 수석 안 나오면 이 법대로 하겠다. 요즘은 뭐 청와대나 장관이나 다 법대로 하겠다가 유행입니까? 뭡니까?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의사일정에 안건에 올라있는 증인체 그걸 왜 보류를 합니까? 아니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 이걸 해야 본회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의 결의로 기관 증인들에 대한 걸 욕을 하고, 만약 불출석을 한다면 거기에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불출석하면 법대로 강하게 제재하면 된다라는 건데, 정성희 의원님, 일단은 우병우 수석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근데 우 수석이 만약에 적당한 적법한 사유 없이 안 나오게 되면 일단은 위법행위인 거죠. 그렇죠.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면 국회 운영위가 청와대에 이제 국감을 하는데 증인으로 기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수석급 인사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청와대를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민정수석이 나온 것은 나오게 되면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국회에서 밝혀진 그런 사안 때문에 대개는 불출석 사유서라는 걸 제출을 하면은 국회에서 그걸 양해하는 식으로 해서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에 이제 김영한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조홍천과 관련된 그 사건 관련된 그 문건 때문에 국회 출석을 요구받으니까 사표까지 냈어요. 그냥 민정수석직 벗어 던졌다. 안 할래. 그래도 국회는 안 나갈래.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된 선례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 야당이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여당, 그중에서 특히 정진석 원내대표가 법대로 하자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로 봐서 이번의 기류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번은 기류가 심상치 않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 그리고 지난 정부 때까지는 한 번도 민정수석이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과거 문재인 수석이 민정수석 당시에는 출석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우병우 수석이 출석할지 여부가 쟁점인데, 그런데 야당의 기류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오가 남다릅니다. 우 수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상한 변명을 대면서, 벌써부터 변명 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변명되면서 불출석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번엔 빼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김병민 전 의원님. 여당에서 어제 야당에서 우병우 수석 증인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여당의 한 의원이 그건 뭐 잠시 후에 좀 얘기해 보시고요라고 좀 무마하려 하자.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정진석 원내대표이자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국회 운영위원장 우리는 정진석 위원장이 나름대로 제지를 하고 나선 겁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냐? 사실상 고발을 했던 거는 김도우 원내수석 부대표라 그래서 사실상 운영위의 간사를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이 크게 3개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3당의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조금 뒤로 미루자라고 한 발 빼려고 발언을 했는데 이 김도우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진석 위원장이 앞서서 한 번 더 나가고서 무슨 소리냐. 같은 당끼리. 그러니까 만약에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하게 되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많이 밝혀왔거든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수석 물러나야 된다. 이거 몇 번 밝혔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정진석 원내대표는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개파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하기 위한 본인의 역할들을 잘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발언이 실제 우병우 민정수석 국회에 나와라라기보다는 국회에 나오는 날이요. 아직 한 달이 넘는 기간이 있습니다. 청와대 운영위원회 실질적으로 국정감사 날이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저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일부 발표가 당연히 될 것이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거취를 결국은 결정하지 않겠는가. 물러날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먼저 멋진 발언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한번 저희도 유행대로 법대로 한번 해보죠. 윤 실장님. 국회가 여야 땅땅땅 우병우 수석 나오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수석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면 우수석이 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이게 뭐 구속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벌금 뭐 얼마를 내든지 기소 유예되든지 그래가지고 불출석한 사람들이 꽤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병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과연 법과 이제 뭐 국회 결의를 거부할 것이냐? 저는 그건 이제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정진석 원내대표가 한 7월 달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병우 수석 이야기가 불거질 때. 이런 식이면 이번엔 국감도 나와야 되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 그 추석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겠냐. 하나만 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때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민 의원님이 한 달 후까지 있겠냐라고 하는데 이 세상 일 모릅니다. 특히 이제 우병우 수석에 관련해가지고는 모르는 일이에요. 한 달 뒤에도 멀쩡하게 있을 수 있다. 이제 관건은 과연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이 칼럼 나올까 안 나올까의 예상과 더불어서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불쾌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국회에서 이제 증인을 선택할 때 어제 이제 해프닝을 보면 해프닝이라고는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요. 어쨌든 정진석 원내대표가 법에 따라 하면 된다. 법과 원칙을 얘기하셨어요. 저는 일부러 특정한 이 단어를 꺼내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법과 원칙. 이런 법과 원칙. 아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법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조윤선 장관 그리고 김재수 장관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그냥 임명하셨잖아요. 가능하셨잖아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심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겠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고 실제 그 전자결제 클릭해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정진석 원내대표에서 발언도 전혀 뭐 틀릴 것도 없고 저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병우 민정수석 출석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과거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2003년에 그리고 전해철 또 당시 민정수석이 2006년에 예외적으로 나온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또 전례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특히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 자리에 법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치가 여야가 합의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를 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특정한 중요한 사안을 사법부로 넘겨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사안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뭐 통계는 안 내봤지만 결국은 지금 이런 모든 얘기들도 정치가 작동이 안 되니까 법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가 입법부 위에 올라서서 어떤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법부
법조기 비리가 요즘 온상이라서 과연 법이 만능인가라는 회의감도 드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뉴스 속보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심력 끼쳐들어서 송구하다. 우병우 수석 얘기하던 중에 이 속보 자막이 나와서 우 수석이 밝힌 것인가 헷갈리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김재수 농식부 장관이 조금 전 기자실을 방문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동문회 SNS에 본인이 감정적으로 표현을 했다. 정무직 장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그리고 쌀값과 농협법 개정 등 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동문회 SNS에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정무직 장관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고 심려를 끼쳐들어서 송구스럽다라는 사죄 표현을 한 건데요. 김재수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각종 의혹이 있었고 그 의혹을 지적한 야당 의원, 국회와 플러스 의혹을 지적한 저희 돌직구쇼를 포함한 언론에 대해서 흑수저라고 나를 무시한다. 맞지도 않는 얘기 갖고 나의 명예를 훼손한다.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했었어요. 지방 출신 흑수저, 결동과정 출신을 무시한다고 SNS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분이 기자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한 문장, 한 센텐스도 틀린 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 본인의 입을 다시 재확인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흥미로운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었는데 김재수 장관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야당은 그 해임거리양 걷어들이는 게 마땅하다. 예. 이렇게 썼는데 김재수 장관은 그 사설을 보셨는지 예. 아니면 다른 데서 정무적 조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랐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예. 야당이 그렇게 쉽게 따를 것 같진 않네요. 정성희 위원님, 동아일보 사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수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방금 사과를 했다고 해서 여지껏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김재수 장관이 부적격하다고 사설을 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이제 덜어주는 길이라고 사설을 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 대통령이 그 임명하기 전의 일입니다. 임명하기 전인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대통령은 아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임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 다음에는 우리가 참 그래도 부적격하다고 내기는 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침묵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이제 김재수 장관이 도발을 하셨죠. 이를테면 이제 동문회에 흑수저론을 얘기하면서 그 도발을 하셨기 때문에 참 이거를 어떻게 처리가 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저는 조선일보의 사설대로 김재수 장관이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검증도 좀 지나쳤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야당도 이제 해임결을 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야당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덜어놓은 칼인데 그렇게 할지는 좀 궁금합니다. 김재수 장관 관련된 뉴스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채널A 보도본부 중계차가 조금 전 숨진 하일성 씨의 사무실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현장 장면 저희가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송파에 있는 하일성 씨 사무실의 모습인데요. 지금 출입금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경찰들이 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고 있고요. 하일성 씨가 숨진 그 현장을 계속해서 경찰은 초기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격자는 하일성 씨가 발견 당시에 쓰러져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고 하일성 씨가 갑자기 숨진 채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냐라는 방향의 방점을 현재 두고 현장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일성 씨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현장에 있는 저 경찰에 따르면요. 유서는 따로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막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딘가에서 유서가 발견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러나 하일성 씨의 휴대전화에는 미처 아내에게 발송하지 못한 문자 메시지가 메모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서 미안하다, 사랑하다,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망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일성 씨를 둘러싼 금전적인 문제가 사기죄라는 것으로 하일성 씨 본인에게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잠시 후 자세히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우병우 수석이 나와야 된다. 청와대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나도 없는데
대통령도 없는데 감히 민정수석을 불러 불쾌한 반응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건 국회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죠. 청와대 관계자 A는 또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우수석만을 찍어서 증인 채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우수석만을 찍어서 증인 채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B는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불쾌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에 가서 해외에 가서 오바마도 만나고 아베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국익을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그 우수석 문제 가지고 계속 질질 끄니까 답답하다. 답답하다는 표현 내에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사람들이 뭔가 해명하고 설명과 변명할 때 지금 바로 자막에 놨던 저런 설명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집에만 들어오면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고 뭐 막말을 한다던가 아이들한테 욕을 한다던가 뭐 등등 전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열심히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긍정적인 면과 그 내부에 들어와서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 부정적인 면은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죠. 그런데 밖에서 돈 많이 벌어오는 아버지를 지금 이 상황에서 욕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기 때문에 전 청와대의 저 반응이 굉장히 좀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민한 사람으로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야권뿐만 아니라 많은 여론들이 이번에 민정수석 개인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장관 후보자들 그 스크리닝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청와대와 관련해서 조금 당혹스러운 뉴스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이 당혹스러운 뉴스 어떤 뉴스인지 확인해 보시죠. 음악이 벌써 당혹스럽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여야 국회의원 고루 다 대통령의 선물을 보내는 것이 그런 관행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선물 이번에는 국내산 배추 그리고 국내산 햅쌀 그리고 국내산 육포 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검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농식품으로 추석 선물 세트가 구성이 됐는데 그런데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 받았는데 왜 나한테만 안 보내지? 조홍천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는 표정 유유. 대통령 선물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금 좀 보내주이소. 보태주이소. 대통령 선물을 조홍천 의원만 못 받았다. 이게 과연 택배회사의 어떤 그런 실수인지 왜냐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류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옆에 보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도 받았고 새누리당의 몇 명 의원도 다 받았는데 왜 조홍천 의원만 안 줬을까? 이게 발송이 늦어질 리는 없을 거예요. 청와대 출입 기자 하면 선물을 뭐 여러 번 받아봤는데 대통령 그 명절 선물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5천여 명한테 갑니다. 많이 가네요. 이른바 사회 지도층 그리고 소외된 어린이들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쭉 가는데 한 일주일 전에 택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청와대 선물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보내려고 합니다. 집에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보내릴까요? 이런 재차 확인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없었다. 전화도 안 받고 있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선물을 받았다고 이러더라라는 건데 참 저는 아쉬워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요. 누구한테 안 보내는 게 더 어렵거든요. 국회의원 300명 일관으로 원래 가지 않습니까? 일괄로 보내는 건 쉬운 일인데 누구는 빼라라고 지시를 하는 거는 일이 2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그 주소록을 쭉 택배회사에 보내면서 여기 옆에 표시한 사람은 빼고 보내주세요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일을 만드는 거고 이게 조홍천 의원이 뭐가 이쁘겠습니까만은 이게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홍천 의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냐면 선물을 안 보내주는 게 선물인 거죠. 이렇게 한번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눈에 까신가 보구나.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일 잘하나 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선물을 보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누구한테 안 줬다고 해서 소위 치사 빤스다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말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조홍천 의원이 뭐 이쁘지는 않겠죠. 청와대에 있었다가 이제 나간 사람인데 문득 드는 궁금함은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이 선물 받았나?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소위 말한 배신의 정치로 지목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건데 아마 대통령께서는 추석 선물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보내지 말라 이렇게 관여할 하등 이유가 없겠죠. 대통령이 이걸 지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들을 담당하는 업무에 있는 사람이 만약 누군가가 관여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참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우병수석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유승민 의원에게는 당연히 선물이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청와대 회담에서도 그렇고 예. 좀 나름대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유승민 의원은 선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궁금한 게 진영 의원은요? 그게 제가 지금 게 진영 의원이에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고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켜주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다 만들도록 해줬는데 네.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던지고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갔고 결국은 당을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갔으니까 예. 사실 조홍천 의원이 믿겠습니까? 진영 전 장관이 믿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는 진영 의원이 만약에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조홍천 의원에게 선물이 안 갔던 부분들은 약간의 배달착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참에 전수조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청와대 참모들이 만약에 고의적으로 빼놨다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대통령이 덕이 없다 이런 소리 듣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짧게 제가 보태보면요. 청와대 예를 들어 행정관이나 비서관급에서 자의적으로 국회의원 한 명한테는 보내지 마. 저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해요. 그럼 그런 판단과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자리는 최소 어디 이상? 아니 한 수석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김재원 정무수석은 제가 아는 김 수석은 그럴 분은 아닌 거 같아요. 김재원 수석은 그냥 뭐 다 보내죠. 느낌이. 저는 이게 대통령이 설마 이렇게까지 했겠냐. 예. 이것도 좀 과한 이야기고. 그런데 행정관, 비서관급에서는 감히 자기가 예. 알아서 국회의원 한 명은 뭐 대통령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아서 뺀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누가 그랬다는 그러니까 그 거예요?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했을 수 있는 대통령이 거죠. 예. 평소에 심기를 잘 알고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이른바 않았을까요? 뭐 문고리라고 불렸던 삼인방이라든가 예. 아니면 비서실이나 부속실 차원에서 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정말 뒤끝이 장렬이죠. 아 뒷끝장렬.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 자체가 어떤 지도자로서의 굉장히 현명함, 예. 지도자로서의 품격 이런 걸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한테 그 도움이 되지 않는 네.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방송하면서 나오지만 과거에 김종인 대표가 박 대통령 생일난 했을 예. 때 그거 수령 거부해가지고 돌려보냈죠, 난이 청와대에서. 막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했는데 예. 김종인 대표 얼마나 스포트라이트 받았습니까? 난이 잘피를 못 잡고 그다음에 또 뭐 옛날에 유승민 의원의 상가에 조화를 안 보냈다든가 이런 것이 다 부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조홍천 의원한테만 안 갔다 온 생각은 안 합니다. 몇 사람한테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막 야당이 당장 색출 작전에 나설 것 같거든요. 야 받은 대통령 선물 못 사람한테, 받은 사람 손 들어. 예.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이너스 예. 행동을 왜 그 청와대에서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요 이거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하는데 이거 누가 도대체 대통령이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했는지 색출해야 됩니다. 그때 김종인 대표 난 안 받을 때도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난이 뭐라고 받아야지 그걸 왜 안 받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돌려받았는데 야구에서 3아웃이 있는데 벌써 3번째예요. 유승민 의원 상가에 조화 안 보내고 친박의 상가에는 조화 보냈던 거. 네. 그리고 김종인 대표 난 돌려보냈던 거. 이번에 조홍천 의원에게 선물 안 보낸 거. 그때 뭐 김종인 대표 때가 특히 재밌었죠. 난이 도대체 무슨 죄냐, 왜 길거리를 이렇게 떠돌고 있느냐, 뭐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현기환 정무수석이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주변 보좌진들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도 하지만 사실 그 가까이 있는 사람 보면은 심기 관리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심기 관리. 예. 근데 심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정해져 있어요. 예. 이게 뭐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서실장인가, 어떤 정무수석인가 예. 관계와 거리에 따라서 심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뭐 문고리 3인방 생각이 얼핏 나죠. 유승민 의원이 예전에 그 청와대 얼라들이 뭘 안다라고 그러니까요. 청와대 얼라 발언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랬다가 배신의 정치도 찍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 대통령이 굳이, 그러니까 심기 관리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굳이
자기 위신 깎일까봐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기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규 관리인데 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청와대 몇 명 안 되고 그 사람들 손에서 차라리 저런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정말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때문에 바쁜데 그런 거 일일이 그러니까요. 지시할 시간도 없고 만약에 조응천 의원의 주장대로 청와대에 계신 몇몇이 조응천 의원의 선물 발송을 빼라라고 지시했던 것이 맞다면 가정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얼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번엔 사이드 속 기사인데요. 2017년의 대선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대선 못지 않게 어느 대선 때보다 더 빠르게 잠룡들이 물 위로 수면 위로 날갯짓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오늘 저희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유승민 의원,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모셨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며칠째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재인 전 대표도 오늘 이틀 연속 나와주셨고요. 오늘은 새롭게 유승민 의원이 또 등판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일지 선물은 받으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답이 없네요. 문재인 전 대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에 거의 호랑이에 포효하듯이 내가 이긴다,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밝혔는데요. 이칼럼니스트, 지난 대선 때는 내가 완전히 벼락치기였다,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내년 대선 때는 내가 반드시 정권 교체에 자신 있다, 울부짖었습니다. 저는요, 살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삐딱해요. 네. 부정적이에요. 네. 아니, 본인이 벼락치기 한 거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대선에 벼락치기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정치적인 환경 변화랄까, 개인적인 심경 변화랄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돼서 결국 어떤 대선 시기마다 특정한 후보들이 뜨기 마련인데, 그래도 그때 48% 가져갔습니까? 예. 그랬던 두 번째 후보가 나 벼락치기 했소라고 저렇게 굳이 밝히는 거는 당시 문재인 대표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들에게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이런 발언도 했네요.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표보다 그때 더 많이 받았다. 그렇죠. 더 많이 받았음에도 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희망을 얻었냐? 저는 저번 8월 달에 있었던 일단 전당대회 이후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셨네요. 그랬죠. 야당이 여지껏 유례없는 결속력이 강한 굉장히 화목한 당이 됐다. 당이 결집하고 총동원되는 체제가 됐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거는 팩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당에 비해서 지금 야당이 후보군이 더 두꺼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당 같은 경우는 후보군이 얕기 때문에 오죽하면 반기문 총장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뭐 박원순 시장, 안철수 대표 뭐 이쪽 야권에는 많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팩트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양이 많다고 질적으로 그게 뭐 성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이 많다고 질이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감안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노정한 게 지난 대선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벼락치기였고 이번에 자신 있어. 그리고 우리 후보 되게 많아. 이거는 굉장히 좀 어린아이 같은 얘기가 아닌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다.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문재인 대표 이 발언은 상당히 준비된 작심 발언입니다. 작심 발언이다.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세 가지의 납득된 상당히 그럴듯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국 정당이 됐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비교를 했거든요. 새누리당은 제주도에서 한석도 못 얻어서 전국 정당이 아니다. 새누리당 약 올렸어요. 예, 우리는 전국 정당이다 하는 걸 하나 들었고, 두 번째가 이제 세대 교체들이 있는데 자기가 지난번 대선에서는 2030에서 엄청난 표를 아까 말한 대로 노무현 대통령보다 많이 얻었지만 5060에서 졌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2040의 40이 50이 됐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대 교체가 돼서 나를 지지한 사람이 50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총선 때도 50대의 절반이 새누리당 절반, 뭐 야권 절반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 나름대로 과학적인 분석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본인의 경험 부족이 극복이 됐다. 나는 이제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해 가서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부족한 부분,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이런 장점을 또 덮어쓰는 그런 굉장히 그 취약한 점도 있죠. 그거는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약점이 무엇인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뭐 내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움직인다. 이번에는 하도 우리 야권 주자들께서 여권은 지리멸렬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박차고 나왔습니다. 유승민 강연 정치를 제기했습니다.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제가 볼 때 확실히 걸었습니다. 본인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제 대권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정의론을 들고 나왔어요, 유 시장님. 재밌게 봤어요. 어제 제가 전문을 쭉 읽어봤는데 한림대 강연을 지금 현재 좀 여야 전체에서 조금 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입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모병제 같은 메가 이슈죠. 근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은 그것보다 약간 더 상위 개념이에요. 오호. 정의, 공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경제 문제, 이제 사법 문제 이런 거 골고루 풀어냈고 특히 모병제하고 최근에 이제 청년 수당에 대해 가지고 예. 정의를 이유로 해서 비판을 했는데 뭐 퍼주기니까 안 된다 이런 식의 비판이 아니라 강원도 청년, 충청도 청년은 못 받는데 서울 청년, 성남 청년만 받는 상황이는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예. 저는 그건 설득력 있는 비판론이라고 보거든요. 퍼주기 안 된다. 뭐 이런 좀 색깔론적 비판론보다 모병제 부분도 그러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방에 나가야 되고 수류탄이 터지고 그럼 그거를 없는 집 애들만 월급 받고 나가는 것은 과연 정의롭냐. 우리의 예. 위험과 어려운 건 다 같이 나눠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재밌는 부분인 것이고 작심하고 대권 구상을 했다. 사실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제일 장점은 현안에 대해 가지고 깊은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이 이제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 말한 이런 장점 같은 게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제일 단점이겠죠. 조직력이 있느냐, 예. 선거를 준비해봤느냐, 뭐 이제 자기 당에서는 도와주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어쨌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칼은 뽑았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독특한 칼라, 야권 지지자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권 대선 주자들이 조금이라도 실책하게 되면 그 지지자들이 곧바로 유승민 의원에게도 갈 수 있는 정의와 공화를 이야기하는 영역을 넓혔다는 거예요. 과연 여권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권 주자로서 어떤 입지를 확보할지 앞으로 대선까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제도 그제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저희 돌직구쇼에 이쯤 되면 거의 멤버다 손학규 전 대표 모시겠습니다. 근데 어제랑 얘기가 좀 바뀌었어요. 어제는 국민의당도 안 가고 더불어민주당도 안 가고 뛰쳐나가서 제3지역에서 세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손학규 전 대표 측근의 의견이 나왔는데 당적은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에서 뭔가 대권을 꾸리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누가 측근인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진짜 목소리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측근의 얘기니까 이것도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언젠가 이제 다른 공간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국민의당도 아닌 다른 공간에서 손학규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럼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을 뛰쳐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적을 버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날 겁니다. 손학규 전 상임고문 입장에서도 스스로 탈단계를 써갖고 제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결별을 선언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중요한 건 현재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 설파해서 저녁이 있는 삶에 버금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얘기하는 것, 그걸 책으로 담아냈다라는 건데 추석 전에 발표한다고 옛날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그 책의 보정 작업이 늦어져서 10월 달로 조금 늦춰졌다라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있는 생각들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이 동해서 움직일 거고 결국은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측근이 얘기한 것처럼 당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크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녁이 있는 삶 사실을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문구다, 괜찮은 패러다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것, 여유 있는 삶, 일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 환영할 텐데 그것을 넘어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대상으로 광주 지역, 호남 지역에 행사를 하면은 손학규와 함께하는 저녁 있는 삶
이거 4년 내내 우려먹었거든요. 더 이상 저녁 있는 행사 이제 그만 얘기하셔도 되고. 아, 그러게요. 빛고울 행사인데 일단 저녁에 있는 빛고울 행사. 이게 아니라 진짜 예. 신병신들을 뭔가 나타내기 위한, 사실 저 멘트 한마디만 갖고 대한민국 논하기엔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손학규 전 상임고문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대통령이 되시든 되지 않든지 간에 그가 2년 동안 담아냈던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들이 진짜 책을 통해서건 대한민국 시장에 풀어놨을 때 예. 그게 다른 대권 주자들이 미치는 영향이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새 당을 만드셔도 당 이름이 저녁이 있는 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속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송파구 사무실에서 하일성 씨의 시신이 나오고 있는 장면, 지금 이 모습인데요. 일단은 경찰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인데 하일성 씨의 시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에서 일단은 운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무실에서 나와서 일단 경찰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경찰병원에 가서 윤 시장님, 예. 뭐 정확한 사인 같은 것을 분석하시겠죠. 원래 예. 이렇게 병사를 하거나 자연다 하시지 않은 분들은 다 부검을 하게 돼 있는데 네.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아요.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일성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황망해하고 있는 건데, 김병민 의원님, 경찰은 뭐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하일성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어요. 모든 가능성을 두고 이제 뭐 수사를 조금 더 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황 증거상을 봤을 때, 보도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살이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와 같은 사건들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하일성 씨도 지난번 이인원 부회장의 뉴스 때처럼 많은 고뇌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인원 롯데 부회장 같은 경우 본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차량을 서울로 한번 갔다 다시 돌렸다 다시 서울로 가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하일성 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밤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서 많은 번뇌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쩌면 그걸 삭제하거나 그렇게 다시 살겠다는 생각으로 부인한테 보내려고 하다가 보내지 않았다는 거는 그것을 삭제하려고 했던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밤 사이에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많은 고뇌를 하다가 이제 저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 돌직구쇼도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하일성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때문에 미처 다 보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방송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삶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일단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고맙습니다.